눈을 감아 보세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당신은 지금 밤의 기자 고원에 서 있습니다. 발밑으로는 차갑고 거친 모래가 느껴지고 먼 곳 카이로의 불빛들이 희미하게 반짝입니다. 고개를 들면 끝없이 펼쳐진 사막 위로 별들이 천천히 흐르고 있습니다. 은하수가 하늘을 가로지르며 수천 년 전 이곳을 지나간 사람들이 올려다보았던 바로 그 별들이 지금 당신의 눈 속에도 비칩니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윤곽이 드러납니다. 먼저 스핑크스, 사자의 몸과 인간의 얼굴을 한 거대한 형상이 모래 위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 뒤로 세 개의 거대한 삼각형, 쿠프, 카프레, 멘카우레의 피라미드가 밤하늘을 배경으로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학교 교실에서, 역사책 속에서, 다큐멘터리 화면을 통해 기원전 26세기 무렵 고왕국 시대 사왕조의 파라오들이 이 피라미드들을 세웠다고, 수만 명의 인부들이 구리 도구를 들고 거대한 경사로를 따라 석회암과 화강간 블록을 끌어올렸다고, 그렇게 수십 년에 걸쳐 인간의 의지와 땀으로 이 거대한 왕릉들이 완성되었다고, 이집트인들이 피라미드를 지었다. 이 문장은 오랫동안 하나의 완성된 진실처럼 반복되어 왔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증명된 역사처럼.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이 이야기는 여전히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밤의 어둠 속에서 이 거대한 돌들 앞에 서 있으면 작은 질문들이 모래바람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스핑크스는 정말 카프레의 시대에 조각된 것일까요? 왜 그토록 심하게 침식되어 있을까요? 피라미드 내부는 왜 그토록 텅 비어 있고 건설자의 이름조차 거의 남아있지 않을까요? 이 거대한 구조물들을 세운 이들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늘 밤 우리는 하나의 조용한 질문을 들고 이 모래 언덕을 걷고자 합니다. 만약 피라미드가 이집트인들이 처음부터 지은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무언가를 계승하고 개조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단정적인 주장도 아닙니다. 이것은 잠들기 전에 한 번쯤 가져볼 수 있는 조용한 가정법입니다. 우리가 아는 역사 뒤편에 혹시 또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가능성입니다. 우리는 주류 학계의 견해를 존중합니다. 그들이 쌓아 올린 증거와 연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지점들을 천천히 만져보고자 합니다. 마치 밤의 산책처럼 서두르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면서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사실과 가설을 명확히 구분할 것입니다. 무엇이 증명된 것이고 무엇이 아직 상상의 영역인지를 조심스럽게 짚어 나갈 것입니다. 불안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른다는 상태를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스핑크스 앞에 다시 서보세요. 당신의 손을 그 오래된 돌 위에 올려놓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이 표면을 타고 흐릅니다. 우리가 아는 역사 뒤편에 또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호흡을 천천히 맞춰보세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앞으로 펼쳐질 이 긴 이야기는 마치 하나의 꿈처럼 흘러갈 것입니다. 때로는 증거를 따라가고 때로는 상상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이 오래된 돌들이 품고 있을지도 모르는 비밀들 사이를 천천히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질문과 함께 편안히 잠드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모래와 별빛 아래 첫 번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집트인들은 기록을 사랑한 민족이었습니다.
신전의 벽면마다 파피루스 두루마리마다 파라오의 이름과 업적이 새겨졌습니다. 정복한 땅, 바친 재물, 섬긴 신들의 이름까지 이집트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돌과 잉크로 남기는 데 집착했습니다. 역사를 지우고 싶지 않았던 문명의 절박함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그들의 목소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기자 고원의 피라미드들, 그리고 그 앞을 지키는 스핑크스, 이 거대하고 압도적인 구조물들에는 정작 누가 만들었다는 명시적인 서명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주변 신전이나 후대의 비문들을 통해 우리는 쿠프, 카프레, 멘카우레라는 이름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라미드 자체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합니다. 본격적인 만약의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공식 역사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정리해 봅시다. 기원전 27세기에서 25세기 무렵 이집트는 고왕국 시대를 맞이합니다. 상 이집트와 하 이집트가 통일된 지 수백 년이 지나 중앙 집권적인 왕권이 강력하게 자리 잡은 시기입니다. 파라오는 더 이상 단순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신과 인간 사이의 달이었고 살아있는 호루스였으며 죽어서는 오시리스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절정이 바로 사왕조입니다. 그리고 그 왕조의 가장 찬란한 유산이 기자의 새 피라미드입니다. 쿠프 왕이 가장 먼저 대피라미드를 세웠습니다. 밑변 한 변이 약 230m, 원래 높이는 약 146m에 달하는 거대한 구조물. 약 230만 개의 석회암 블록이 사용되었고 각 블록의 무게는 평균 2.5톤 정도였다고 전해집니다. 내부에는 왕의 방, 여왕의 방, 그리고 지하실로 이어지는 복잡한 통로들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 카프레는 두 번째 피라미드를 세웠습니다. 쿠프의 것보다는 약간 작지만 더 높은 지대에 세워져 멀리서 보면 더 거대해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카프레의 시대에 스핑크스가 조각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카프레의 얼굴을 본떠 만든 거대한 석상, 그의 계곡 신전과 연결된 상징물로 해석되는 존재입니다. 세 번째 피라미드는 멘카우레가 세웠습니다. 앞의 두 피라미드보다 훨씬 작지만 여전히 인상적인 규모입니다. 내부에는 아름다운 현무암 석관이 놓여 있었다고 전해지지만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기자 고원 주변에서는 노동자들이 살았던 마을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빵과 맥주, 고기를 배급받은 기록들. 그들은 노예가 아니라 임금을 받는 노동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석재를 운반하던 배의 잔해, 공사일지로 보이는 파피루스 조각들도 발견되었습니다. 건축 기술에 대해서도 주류 학계는 설명을 제시합니다. 경사로를 이용한 운반, 지렛대와 구리끌을 이용한 석재 가공, 인력과 조직력에 기반한 대규모 토목 공사, 발굴 현장에서는 실제로 사용된 공구들과 작업 흔적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스핑크스 역시 카프레 왕의 시대에 조각되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의 얼굴을 본뜬 형상, 그의 계곡 신전 앞을 지키는 수호자. 스핑크스 앞에는 제의를 위한 공간이 있고 주변 신전 구조들과 건축 양식이 일치한다는 점이 이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이 정설의 강점은 분명합니다. 연대 측정, 유물 분석, 묘지 배치, 비문 해석 등이 서로 맞아떨어지며 하나의 일관된 그림을 그려냅니다. 고왕국 시대 이집트인들이 놀라운 조직력과 기술로 이 피라미드들을 세웠다는 이야기는 현재까지도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몇 가지 애매한 지점들도 존재합니다. 스핑크스의 몸통에 새겨진 심한 침식 무늬, 수직으로 흘러내린 듯한 홈들은 일부 연구자들이 보기에 단순한 바람과 모래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피라미드 내부의 텅 빈 느낌, 왕의 방에는 뚜껑이 열린 화관감 상자만 덩그러니 놓여 있고 미라도 보물도 심지어 제대로 된 장식조차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거대한 규모에 비해 놀랍도록 적은 직간접적인 건설 기록, 이런 빈칸들이 다른 질문들을 불러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모든 대한가설들, 모든 만약의 이야기들은 이 견고한 정설에 도전하는 관점들입니다. 하지만 어느 것도 완전히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사실로 믿으라고 권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상상해 보자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공식 이야기를 하나의 기준선으로 깔아두고 이제 우리는 그 주변을 천천히 산책하듯 돌아보려 합니다. 익숙한 역사책을 잠시 덮고 조금 더 조용하고 낯선 이야기들 속으로 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 첫 걸음은 스핑크스의 오래된 피부에 새겨진 무늬를 따라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스핑크스의 몸통을 천천히 훑어보세요. 사자의 거대한 몸체, 수천 년 동안 모래와 바람에 노출된 석회암 표면.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면 이상한 무늬들이 보입니다. 세로로 깊게 흘러내린 듯한 홈들, 물결처럼 굽어진 페임들, 둥글게 마모된 모서리들. 이것은 단순한 풍화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적어도 일부 연구자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1990년대 초 한 지질학자가 스핑크스를 조사하면서 흥미로운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스핑크스의 침식 패턴이 바람과 모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물에 의한 침식의 특징을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에서 물 때문에 침식되었다는 주장, 얼핏 들으면 모순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의 열쇠가 있습니다. 북아프리카는 지금처럼 항상 건조한 사막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 전 이 땅은 훨씬 푸르고 습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시기를 아프리카 스뷴이라고 부릅니다. 대략 기원전 7000년에서 4000년 무렵 사하라 사막에는 호수가 있었고 강이 흘렀으며 초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동물들이 물가에 모여 살았고 나무들이 그늘을 드리웠습니다. 만약 스핑크스의 침식이 그 시기의 오랜 강구로 인한 것이라면 스핑크스는 고왕국보다 훨씬 오래전에 이미 노출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카프레가 조각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오래된 시대에 만들어졌고 카프레는 단지 그것을 발견하고 손질했을 뿐이라는 상상입니다. 이 주장은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주류 고고학계는 신중했습니다. 바람과 모래에 오랫동안 노출된 결과만으로도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는 반론이 제기되었습니다. 지하수의 영향, 염분의 결정화, 균열의 확장 같은 복합적 요인들도 함께 작용했을 것이라는 설명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핑크스의 얼굴이 카프레의 석상들과 양식적으로 유사하다는 점, 주변 신전 구조들과의 건축적 연관성 등은 여전히 카프레 시대의 작품이라는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이것은 소수의 초고대 연대 주장과 다수의 기존 연대 지지가 맞서는 구조입니다. 어느 쪽도 완전히 증명되지 않았고 어느 쪽도 완전히 반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기원전 5000년 무렵의 기자 고원. 지금과는 전혀 다른 풍경입니다. 하늘은 구름으로 덮여 있고 비가 내립니다.
초록빛 풀들이 모래 대신 땅을 덮고 있습니다. 작은 시냇물이 돌 사이를 흐르고 영양과 가젤들이 물을 마시러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이미 그곳에 서 있는 거대한 형상, 사자의 몸과 인간의 얼굴을 한 오래된 수호자. 그것이 누가 만든 것인지, 왜 만들어진 것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곳에 있었고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리고 세월이 흘러 기후가 변했습니다. 비는 점차 줄어들고 풀은 사라지고 모래가 땅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스핑크스는 천천히 모래 속으로 묻혀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고왕국 시대의 이집트인들이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모래 속에서 거대한 형상의 일부를 발견했습니다. 경외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누가 만든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신성한 것임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래를 치우고 손상된 부분을 보수하고 얼굴을 다시 조각하고 자신들의 신전을 그 주변에 세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상입니다. 증명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상상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일깨워 줍니다. 시간이 남긴 붓질은 복잡하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그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어느 쪽이 진실인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답을 모른다는 상태 자체가 우리에게 더 깊은 사색과 느긋한 잠을 선물할 수도 있습니다. 스핑크스는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침묵하며 기다리며 자신의 비밀을 간직한 채로. 이집트인들은 기록을 사랑한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말을 한번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상기할 가치가 있습니다. 왕의 이름, 업적, 신에게 바친 재물, 정복한 땅, 세운 신전. 이 모든 것이 돌과 파피루스에 새겨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이집트에서 스핑크스와 대피라미드 같은 거대한 구조물에 누가 만들었다는 명시적 서명이 거의 없다는 것은 조용한 수수께끼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변 정황과 후대 기록들을 통해 쿠프, 카프레, 멘카우레라는 이름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라미드 자체는 놀라울 정도로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두 개의 비석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다른 이야기를 암시하는 듯합니다. 첫 번째는 꿈의 스텔라라고 불리는 비석입니다. 투트모셋 4세, 신왕국 시대의 젊은 파라오가 세운 것입니다. 시기는 대략 기원전 14세기, 피라미드가 세워진 지 1000년도 더 지난 뒤입니다. 비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 왕자였던 투트모세가 사냥을 나갔다가 스핑크스 그늘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꿈속에서 스핑크스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나를 덮고 있는 모래를 치워준다면 너를 이집트의 왕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왕자는 깨어나 즉시 모래를 치웠고 그 후 파라오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투트모세의 시대에 스핑크스는 이미 상당 부분 모래에 파묻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그 의미를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오래된 것, 신비로운 것, 경외의 대상이었지만 동시에 잊혀져 가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비석은 더욱 논쟁적입니다. 인벤토리 스텔라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 비석은 나중 시대에 쓰인 것으로 보이지만 쿠프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일부 해석에 따르면 이 비석이 쿠프가 스핑크스를 발견했다고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스핑크스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스핑크스를 발견하고 주변 사원을 정비했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이 비석의 해석은 논쟁적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비석이 훨씬 후대에 종교적이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쓰인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과거의 재해석 혹은 재창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스텔라를 함께 놓고 보면 하나의 흥미로운 느낌이 떠오릅니다. 어쩌면 이집트인들 자신도 스핑크스와 피라미드를 완전히 자신들의 작품으로만 여기지 않았을 가능성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보다 앞선 어떤 성스러운 풍경을 발견하고 그것을 복원하고 자신들의 신앙과 연결시켰던 것은 아닐까요? 상상해 보세요. 젊은 왕자가 사냥 후 지친 몸으로 스핑크스 그늘에 앉습니다. 모래 속에 반쯤 묻힌 거대한 얼굴이 그를 내려다봅니다. 그는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조상들이 만들었다고 들었지만 언제, 왜 만들어졌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곳이 신성하다는 것을 압니다. 뼛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경외감, 시간의 무게. 그리고 그는 잠이 듭니다. 꿈속에서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이 정말 신의 목소리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무의식이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깨어났을 때 이곳을 소중히 여기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집트인들은 자신들조차 다 이해하지 못한 오래된 기억의 그림자를 더듬으며 이곳을 손질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확정된 역사가 아닙니다. 증명할 수 없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느낌 자체가 우리를 더 깊은 사색으로 이끕니다. 두 개의 비석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는 스핑크스 앞발 사이에, 또 하나는 박물관 어딘가에. 그들은 조용히 속삭입니다. 과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얽혀있고 신비롭다고. 이제 우리는 돌을 숫자로 바라보려 합니다. 눈을 감고 피라미드를 떠올려 보세요. 거대한 삼각형이 사막 위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것을 선과 각도로, 비율과 수치로 상상해 봅시다. 대피라미드, 쿠프의 피라미드의 치수를 천천히 그려봅니다. 밑변 한 변의 길이 약 230m, 네 변이 모두 거의 정확하게 같습니다. 원래의 높이는 약 146m. 지금은 꼭대기의 돌들이 사라져 조금 낮아졌지만 원래는 그랬습니다. 이제 조금 흥미로운 계산을 해봅시다. 밑변 4개를 모두 더하면 둘레가 나옵니다. 약 920m. 이것을 높이로 나누면 놀랍게도 원주율 2배의 근사한 값이 나온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비율도 있습니다. 높이와 반쪽 밑변의 비율을 계산하면 황금비 약 1.618에 가까운 값이 나온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황금비, 자연에서, 예술에서, 인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신비로운 비율, 조화와 아름다움의 상징. 그것이 피라미드 속에도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연구자들은 더 나아갑니다. 피라미드의 치수를 특정 수로 곱하면 지구의 반지름이나 둘레와 놀랍도록 비슷한 값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피라미드가 지구 자체의 축소 모형처럼 설계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만약 이것이 의도된 것이라면 고대 이집트인들은 지구의 크기와 형태를 알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원주율과 황금비 같은 수학적 개념을 이해해야 하고 그것을 거대한 돌 속에 암호처럼 새겨 넣었다는 뜻이 됩니다. 놀라운 상상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조심스럽게 질문해 봅시다. 이런 숫자들은 정말 의도된 것일까요?
아니면 우연일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측정값 자체의 문제입니다. 피라미드는 수천 년 동안 침식되고 손상되었습니다. 원래 정확히 어떤 치수였는지 완벽하게 복원하기는 어렵습니다. 연구자마다 조금씩 다른 값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둘째, 인간의 패턴 인식 본능입니다. 우리는 숫자들 속에서 의미를 찾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우연의 일치를 깊은 의도로 해석하고 싶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 허용 오차의 문제입니다. 정확히 P가 아니라 P에 가까운 값, 정확히 황금비가 아니라 황금비에 가까운 값. 이 근사치를 우리가 원하는 숫자로 읽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주류 학계의 태도는 이렇습니다. 피라미드가 매우 정밀한 건축물이라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뛰어난 기하학적 지식과 실용적 측량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고도의 수학적, 지구 과학적 지식을 의도적으로 암호화했다는 주장에는 신중합니다. 어쩌면 이집트 장인들은 단순히 보기 좋고 안정적인 비율을 찾았을 뿐이고 그 비율이 우연히도 P나 황금비와 가까웠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들은 추상적인 수학이 아니라 경험과 직관으로 일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가능성도 열어 둘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들이 우주의 질서를, 지구의 크기를, 조화의 비율을 돌 속에 조용히 숨겨 놓았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우연과 의도 사이의 조용한 사색입니다. 숫자들을 천천히 나열해 봅시다. 143230 P 314159 황금비 1.698 지구 반지름 371km. 이 숫자들이 어느 순간 자장가처럼 느껴집니다. 리듬이 있습니다. 패턴이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패턴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피라미드는 여전히 그곳에 서 있습니다. 숫자로 이루어진 돌, 비율로 쌓아 올린 침묵.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서 여전히 궁금해 합니다. 이제 우리는 아래로 내려갑니다. 피라미드 아래, 땅 밑 어둠 속으로. 좁은 계단이 천천히 깊어집니다. 공기가 서늘해지고 축축해집니다. 돌벽에 물방울이 맺혀 있습니다. 발소리가 작은 메아리로 돌아옵니다. 햇빛이 점점 멀어지고 손전등 불빛만이 앞을 비춥니다. 기자, 고원은 표면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래에도 세계가 있습니다. 피라미드 내부에는 물론 방들과 통로들이 있습니다. 왕의 방, 여왕의 방, 대회랑 하강 통로. 하지만 그 외에도 고원 곳곳에는 다양한 지하 구조물들이 존재합니다. 무덤으로 쓰인 갱도들, 의뢰를 위한 지하 방들, 연결, 통로들, 그 중에서 특히 자주 언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시리스 샤프트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것은 수직으로 깊게 내려가는 구조물입니다.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가장 아래층에는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 물 한가운데 작은 섬처럼 돌로 된 플랫폼이 있고 그 위에 커다란 석재의 상자가 놓여 있습니다. 주류 고고학은 이곳을 오시리스, 신과 관련된 상징적 공간으로 봅니다. 죽음과 부활의 신, 지하 세계의 지배자 오시리스. 이 샤프트는 그의 신화를 재현하는 재장소였거나 혹은 특정 인물의 상징적 무덤이었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대중적 상상력은 더 나아갑니다. 지하 구조물들이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방들이 더 있을 것이라는 상상. 어딘가에 기록의 방이 있고 그곳에는 고대 문명의 지혜가 파피루스나 돌판에 보관되어 있을 것이라는 전설.
이 전설은 어디서 왔을까요? 일부는 고대 문헌의 모호한 언급에서, 일부는 근대 오컬트 사상에서, 일부는 단순한 낭만적 상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아틀란티스의 지혜가 피라미드 아래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 외계 문명의 기술이 보관되어 있다는 이야기들, 현대의 지표 탐사와 레이더 조사는 실제로 일부 빈 공간이나 자연 동공의 존재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도서관이나 초고대 장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공간일 수도 있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작은 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발굴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피라미드는 세계유산이고 함부로 파헤칠 수 없습니다. 보존의 문제, 안전의 문제, 정치적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하 공간을 마음대로 탐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차치하고 조용히 생각해 봅시다. 무언가가 숨겨져 있어야만 흥미로운 것일까요? 지금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깊고 신비롭지 않을까요? 물이 고인 지하방, 돌 상자, 좁은 통로. 이것들은 그 자체로 놀라운 것들입니다. 누군가가 수천 년 전에 엄청난 노력을 들여 이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었든 그 노력 자체가 경외스럽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지하 깊은 곳, 물이 고인 방에 홀로 서 있습니다. 손전등을 끄면 완전한 어둠이 찾아옵니다. 소리도 없고 빛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호흡 소리와 심장 박동만 들립니다. 이 침묵이, 이 어둠이, 이 고요함이 바로 이곳이 품고 있는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위로 시선을 옮깁니다. 지하 방 위로 피라미드가 있고, 피라미드 위로 사막이 있고, 사막 위로 도시가 있고, 도시 위로 하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이 어딘가에 누워 있습니다. 층층이 쌓인 세계, 과거와 현재가 겹쳐진 시간. 오시리스 샤프트는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물속에 잠긴 채로 침묵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집트를 잠시 벗어납니다. 시선을 더 넓은 세계로 옮겨 인류가 남겨온 다른 거석, 유적들을 천천히 둘러보려 합니다. 터키의 동남부 척박한 언덕 위에 고베클리 테페라는 유적이 있습니다. 1980년대에 발견된 이곳은 고고학계에 작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거대한 석주들이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고, 그 표면에는 동물들의 부조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우, 뱀, 학, 사자. 정교하고 상징적인 이미지들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것의 연대입니다. 대략 기원전 9600년에서 8200년 무렵으로 추정됩니다. 농경이 시작되기 전, 도시가 생기기 전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이른 시기부터 복잡한 상징 세계와 거대 건축이 존재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줄까요? 인류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단순히 생존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찾고 신을 섬기고 기념물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다 너머 일본 인근 요나군이 섬 해저에도 흥미로운 구조물이 있습니다. 계단처럼 보이는 형태, 직선적인 모서리들. 일부는 이것이 인공 구조물이라고 주장하지만 대부분의 지질학자들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논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바알베크에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석재 중 일부가 있습니다. 하나의 돌이 1000톤이 넘습니다.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떻게 쌓아 올렸는지 여전히 완전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남미의 여러 유적들에서도 정교하게 절단되고 맞물린 거석들을 볼 수 있습니다.
틈새에 칼날 하나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정밀합니다. 이 모든 유적들은 각기 다른 시대, 다른 문화, 다른 대륙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보고 있으면 하나의 공통된 느낌이 듭니다. 인류는 훨씬 오래전부터 별을 올려다보고 돌을 세우고 무언가를 기념해 왔다는 것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어쩌면 이 유적들이 모두 하나의 잃어버린 문명의 흔적이 아니냐는 상상입니다. 빙하기가 끝나던 무렵, 지구 곳곳에 존재했던 고도로 발달한 문명. 그것이 급격한 기후변화나 거대한 재난으로 사라졌고 그 잔해와 기억이 각지에 흩어져 남아있다는 가설입니다. 낭만적인 상상입니다. 하지만 주류 고고학은 신중합니다. 고베클리 테페 같은 유적들이 우리의 상식을 넓혀준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직 지구 곳곳을 잇는 하나의 초문명을 증명할 만한 연속된 증거는 부족합니다. 각 유적은 각자의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견해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유적들은 우리에게 하나의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얕은 층인지, 우리가 역사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짧은 구간인지. 다시 기자 고원으로 카메라를 가져옵니다. 만약 이곳도 그 긴 흐름 속 하나의 고리라면 어떨까요? 만약 피라미드가 우리가 모르는 더 오래된 전통의 연장선상에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여전히 사색과 상상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밤하늘 아래 서서 고베클리 테페의 석주를, 바알베크의 거석을, 기자의 피라미드를 하나의 선으로 이어보는 상상은 우리에게 더 큰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인류는 언제나 무언가를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시간을 이기고 싶어 했습니다. 돌로, 상징으로, 침묵으로. 플라톤이 남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틀란티스, 바다 너머에 있었던 강력하고 찬란한 섬 문명, 뛰어난 기술, 풍요로운 땅, 지혜로운 통치. 하지만 그들은 교만해졌고 신들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거대한 지진과 홍수가 섬을 집어삼켰습니다. 아틀란티스는 바닷속으로 가라앉았고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플라톤의 대화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4세기에 쓰인 글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실제 지리적 묘사가 아니라 철학적 우화로 봅니다. 이상적인 국가가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적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플라톤 자신도 이것을 역사적 사실로 제시했는지 아니면 은유로 사용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틀란티스는 죽지 않았습니다. 아니, 문학 속에서, 상상 속에서, 대중문화 속에서 수없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영화에서, 소설에서, 다큐멘터리에서 아틀란티스는 끊임없이 재발견되고 재해석됩니다. 그리고 종종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연결됩니다. 아틀란티스의 생존자들이 이집트에 도착해 피라미드를 지었다는 상상, 혹은 아틀란티스의 지혜가 피라미드 아래 숨겨져 있다는 전설. 이것은 역사일까요? 아니면 신화일까요? 이제 더 나아가 봅시다. 고대 우주인 가설. 외계 문명이 지구에 와서 인류에게 기술을 전수하고 거대한 건축물들을 지어주었다는 상상입니다. 피라미드의 정밀한 설계, 거대한 규모, 천문학적 정렬. 이 모든 것이 당시 인류의 능력을 넘어선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외계인이 개입했을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이 가설은 왜 인기를 얻을까요? 심리적으로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나 압도적인 업적 앞에서 우리는 때때로 인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싶어집니다. 이렇게 놀라운 것은 분명 누군가 더 강력한 존재가 도왔을 것이라는 생각.
외계인이라는 존재는 그 신비와 두려움을 채워주는 편리한 답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과학과 역사 연구의 기본 원칙은 증거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피라미드와 외계 문명을 직접 연결하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스스로 뛰어난 기술과 조직력으로 이것을 이룰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고대인의 업적을 외계인 탓으로 돌리는 것은 실제로 과거를 살았던 사람들의 지식, 노동, 창의성을 지워버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땀과 지혜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아틀란티스와 외계인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우주를 향해 품고 있는 그리움, 과거를 향해 느끼는 상실감과 신비화,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매혹, 이것들은 현대의 신화입니다. 이 에피소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상상을 믿으라고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어떤 상상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왜 사랑받는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역사조차도 우리는 이야기로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역사와 상상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아틀란티스는 플라톤의 페이지 속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외계인은 영화 스크린과 책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 과거가 아니라 우리의 집단적 상상력 속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화는 신화대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꿈꾸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그리워하는지를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들이 반짝입니다. 어딘가에 다른 문명이 있을까요? 과거에 우리와 다른 누군가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더 넓은 우주로 이끕니다. 다시 대피라미드 안으로 들어갑니다. 왕의 방, 네모난 화관감 공간. 천장은 무겁고 견고하며 벽은 매끈합니다. 방 한가운데 석함이 놓여 있습니다. 뚜껑은 열려 있고 안은 비어 있습니다. 당신은 그 방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주인은 고요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소리를 내봅니다. 속삭임 혹은 낮은 허밍. 방이 반응합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벽에 부딪혀 돌아옵니다. 특정 높이에서 공간 전체가 울리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마치 방 자체가 하나의 악기처럼. 이것은 실제로 보고된 현상입니다. 왕의 방에서 특정 주파수의 소리가 공명을 일으킨다는 체험들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피라미드는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거대한 공명 장치였을 것이라는 상상입니다. 혹은 에너지를 생성하거나 변환하는 장치였을 것이라는 가설입니다. 이런 주장들은 매우 과감합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물리학자와 고고학자들은 이런 해석에 회의적입니다. 하지만 소리와 공간의 관계에 대한 관심 자체는 흥미롭습니다. 현대 연구들은 특정 주파수가 인체와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낮은 주파수의 소리는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고 특정 음은 이완과 명상을 돕기도 합니다. 소리는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로 느끼는 진동이기도 합니다. 만약 고대인들이 완전한 과학 이론은 몰랐더라도 경험적으로 소리와 공간이 몸과 마음에 주는 효과를 알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왕의 방에서의 의례가 단순히 상징적인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참여자들에게 특별한 감각적 경험을 주도록 설계되었을 가능성입니다. 어둠 속에서 좁은 통로를 지나
무거운 공기가 가득한 방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울려 퍼지는 낮은 소리 혹은 침묵. 그 경험은 분명 강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발전소나 에너지 기계로 보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합니다. 피라미드에서 정이나 에너지 생성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조용히 상상하는 것입니다. 돌과 공간과 소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건축이 단지 시각적인 것만이 아니라 청각적이고 촉각적인 경험이기도 하다는 것을. 당신의 호흡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들이마시는 소리, 내쉬는 소리, 당신의 심장이 뛰는 소리. 당신의 몸은 하나의 작은 공명상자입니다. 소리와 진동으로 가득 찬 살아있는 악기입니다. 피라미드도 어쩌면 그런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거대한 돌로 된 침묵과 울림의 공간. 왕의 방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비어 있으면서도 가득 차 있습니다. 소리 없이 울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긴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래와 별빛 아래를 걸었습니다. 스핑크스의 침식된 피부를 만졌고 오래된 비석들이 속삭이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피라미드를 숫자로 바라보고 지하 깊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세계 곳곳의 거석들을 둘러보고 아틀란티스와 외계인의 신화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돌이 기억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피라미드는 정말 이집트인이 만든 것이 아닐까요? 조용히, 정직하게 대답해 봅시다. 현재까지의 증거들은 대부분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피라미드는 고왕국 시대 이집트인들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발굴된 노동자 마을, 공사 기록, 연대 측정, 주변 유적들의 배치, 건축 양식의 변화 과정. 이 모든 것들이 일관되게 하나의 이야기를 뒷받침합니다. 이집트인들이 수십 년에 걸쳐 놀라운 조직력과 기술로 이 거대한 구조물들을 세웠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 다큐에서 살펴본 대안가설들, 상상들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것들은 기존 설명에도 여전히 빈칸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인류가 과거에 대해 여전히 많이 모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핑크스의 침식, 수학적 비율의 우연성, 지하 공간의 용도, 거석 기술의 한계. 이런 질문들은 완전히 답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연구가 필요한 영역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 초고대 문명이나 외계 개입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쥐어야 합니다. 첫째, 이집트 장인들의 능력에 대한 깊은 존경. 그들이 돌을 나르고 쌓고 다듬고 설계하는 데 들인 땀과 시간. 그들의 수학적 지식, 조직 능력, 종교적 열정. 그들은 분명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그것을 외계인이나 잃어버린 문명의 도움으로 설명하는 것은 그들의 업적을 훔치는 일입니다. 둘째,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에 대한 조용한 호기심. 혹시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열린 마음. 과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고 더 오래되고 더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역사는 증거를 따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상상은 잠들기 전 우리의 마음을 넓혀줍니다. 피라미드를 하나의 거대한 책에 비유해 봅시다. 어떤 페이지는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의 이름, 그들의 신앙, 그들의 기술. 우리는 그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떤 페이지는 찢어져 사라졌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지었는지, 왜 내부가 그렇게 텅 비어 있는지, 스핑크스의 원래 의미는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떤 페이지는 아직 모래와 돌 속에 덮여 있을 뿐입니다. 언젠가 발견될지도, 영원히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책을 읽는 우리의 자세는 단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증거를 존중하면서도 신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만큼은 어느 한쪽을 강하게 믿으려 하지 말아요. 대신 모른다는 상태 그대로 잠들어 보아요. 다시 한번 밤의 기자 고원으로 돌아갑니다. 당신은 스핑크스 앞에 앉아 있습니다. 차가운 모래, 고요한 바람, 별들이 천천히 움직입니다. 피라미드들이 어둠 속에서 침묵합니다. 이 돌들이 누가 만들었든 왜 만들었든 그것들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여기 있습니다. 호흡을 3번 천천히 쉬어봅시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 질문들을, 이 수수께끼들을 내일까지 잠시 모래 속에 묻어두어요. 아침이 오면 햇빛이 다시 피라미드를 비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올 것입니다. 이 긴 밤의 산책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피라미드가 이집트인이 지은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실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의미였을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증거와 논리로 이루어지지만 동시에 우리의 상상력과 호기심으로도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과거를 완전히 알 수 없지만 그것을 향해 계속 질문할 수 있습니다. 피라미드는 여전히 그곳에 서 있습니다. 침묵하지만 웅변적이고 비어있지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인류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무엇을 모르는지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오늘 밤 당신은 이 질문들과 함께 잠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모든 답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질문 자체가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 줍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기후가 변했습니다. 비는 점차 줄어들고 풀은 사라지고 모래가 땅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스핑크스는 천천히 모래 속으로 묻혀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고왕국 시대의 이집트인들이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모래 속에서 거대한 형상의 일부를 발견했습니다. 경외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누가 만든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신성한 것임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래를 치우고 손상된 부분을 보수하고 얼굴을 다시 조각하고 자신들의 신전을 그 주변에 세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상입니다. 증명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상상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일깨워 줍니다. 시간이 남긴 붓질은 복잡하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그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어느 쪽이 진실인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답을 모른다는 상태 자체가 우리에게 더 깊은 사색과 느긋한 잠을 선물할 수도 있습니다. 스핑크스는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침묵하며 기다리며 자신의 비밀을 간직한 채로. 바람이 불 때마다 모래가 조금씩 움직이고 별들이 하늘을 가로지르며 이 오래된 수호자는 그저 시간이 흐르는 것을 지켜봅니다. 수천 년 동안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수천 년 동안 그럴 것입니다. 이집트인들은 기록을 사랑한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말을 한 번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상기할 가치가 있습니다. 왕의 이름, 업적, 신에게 바친 재물, 정복한 땅, 세운 신전. 이 모든 것이 돌과 파피루스에 새겨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이름이 기억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이집트에서 스핑크스와 대피라미드 같은 거대한 구조물에 누가 만들었다는 명시적 서명이 거의 없다는 것은 조용한 수수께끼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변 정황과 후대 기록들을 통해 쿠프, 카프레, 멘카우레라는 이름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라미드 자체는 놀라울 정도로 말이 없습니다. 마치 자신의 기원을 일부러 감추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두 개의 비석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다른 이야기를 암시하는 듯합니다. 첫 번째는 꿈의 스텔라라고 불리는 비석입니다. 투트모세 4세, 신왕국 시대의 젊은 파라오가 세운 것입니다. 시기는 대략 기원전 14세기, 피라미드가 세워진 지 1000년도 더 지난 뒤입니다. 이미 스핑크스는 고대의 유물이었고 그 의미조차 흐려진 시대였습니다. 비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 왕자였던 투트모세가 사냥을 나갔다가 스핑크스 그늘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뜨거운 사막의 정오, 피곤에 지친 몸, 그리고 거대한 석상의 그늘이 주는 시원함. 그때 꿈속에서 스핑크스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나를 덮고 있는 모래를 치워준다면 너를 이집트의 왕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왕자는 깨어나 즉시 모래를 치웠고 그 후 파라오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투트모세 시대에 스핑크스는 이미 상당 부분 모래에 파묻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그 의미를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오래된 것, 신비로운 것, 경외의 대상이었지만 동시에 잊혀져 가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먼 조상의 무덤처럼 그저 존재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비석은 더욱 논쟁적입니다. 인벤토리 스텔라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 비석은 나중 시대에 쓰인 것으로 보이지만 쿠프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일부 해석에 따르면 이 비석이 쿠프가 스핑크스를 발견했다고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스핑크스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스핑크스를 발견하고 주변 사원을 정비했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이 비석의 해석은 논쟁적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비석이 훨씬 후대에 종교적이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쓰인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과거의 재해석 혹은 재창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도 역사는 때때로 현재의 필요에 맞게 다시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두 스텔라를 함께 놓고 보면 하나의 흥미로운 느낌이 떠오릅니다. 어쩌면 이집트인들 자신도 스핑크스와 피라미드를 완전히 자신들의 작품으로만 여기지 않았을 가능성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보다 앞선 어떤 성스러운 풍경을 발견하고 그것을 복원하고 자신들의 신앙과 연결시켰던 것은 아닐까요? 마치 우리가 오래된 성당을 보수하고 다시 사용하듯이 그들도 더 오래된 무언가를 물려받아 새롭게 의미를 부여했던 것은 아닐까요? 상상해 보세요. 젊은 왕자가 사냥 후 지친 몸으로 스핑크스 그늘에 앉습니다. 모래 속에 반쯤 묻힌 거대한 얼굴이 그를 내려다봅니다. 그는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조상들이 만들었다고 들었지만 언제, 왜 만들어졌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곳이 신성하다는 것을 압니다. 뼛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경외감, 시간의 무게. 이곳에는 자신보다, 자신의 아버지보다, 심지어 피라미드를 세운 조상들보다도 더 오래된 무언가가 숨쉬고 있다는 직감. 그리고 그는 잠이 듭니다. 꿈속에서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이 정말 시인의 목소리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무의식이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깨어났을 때 이곳을 소중히 여기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모래를 치우고 돌을 보수하고 자신의 이름을 그 앞에 새기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집트인들은 자신들조차 다 이해하지 못한 오래된
기억의 그림자를 더듬으며 이곳을 손질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건축가이면서 동시에 복원가였고 창조자이면서 동시에 계승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확정된 역사가 아닙니다. 증명할 수 없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느낌 자체가 우리를 더 깊은 사색으로 이끕니다. 역사는 단지 사실들의 나열이 아니라 그 사실들 사이의 빈 공간, 그 침묵, 그 애매함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비석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는 스핑크스 앞발 사이에, 또 하나는 박물관 어딘가에. 그들은 조용히 속삭입니다. 과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얽혀 있고 신비롭다고. 답을 알 수 없는 질문들이 때로는 답이 있는 질문들보다 더 아름답다고. 이제 우리는 돌을 숫자로 바라보려 합니다. 눈을 감고 피라미드를 떠올려 보세요. 거대한 삼각형이 사막 위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것을 선과 각도로 비율과 수치로 상상해 봅시다. 마치 수학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듯이 대피라미드, 쿠프의 피라미드의 치수를 천천히 그려봅니다. 밑변 한 변의 길이 약 230m, 네 변이 모두 거의 정확하게 같습니다. 원래의 높이는 약 146m, 지금은 꼭대기의 돌들이 사라져 조금 낮아졌지만 원래는 그랬습니다. 약 230만 개의 석회암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블록은 평균 2.5톤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흥미로운 계산을 해봅시다. 밑변 4개를 모두 더하면 둘레가 나옵니다. 약 920m. 이것을 높이로 나누면 놀랍게도 원주율 2 파이의 근사한 값이 나온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파이, 그 신비로운 숫자, 원의 둘레와 지름의 비율, 자연과 우주를 관통하는 상수가 이 고대 건축물 속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비율도 있습니다. 높이와 반쪽 밑변의 비율을 계산하면 황금비 약 1.618에 가까운 값이 나온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황금비. 자연에서, 예술에서, 인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신비로운 비율. 조화와 아름다움의 상징. 나선형 은하의 팔, 앵무조개의 껍질, 해바라기 씨앗의 배열에서 발견되는 그 비율이 피라미드 속에도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연구자들은 더 나아갑니다. 피라미드의 치수를 특정 수로 곱하면 지구의 반지름이나 둘레와 놀랍도록 비슷한 값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피라미드가 지구 자체의 축소 모형처럼 설계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43,000분의 1 축척으로 지구를 재현한 돌의 지도라는 상상입니다. 만약 이것이 의도된 것이라면 고대 이집트인들은 지구의 크기와 형태를 알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원주율과 황금비 같은 수학적 개념을 이해하고 그것을 거대한 돌 속에 암호처럼 새겨 넣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들은 단순히 무덤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질서를 건축물로 표현하고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놀라운 상상입니다. 낭만적이고 매혹적이고 경이로운 상상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조심스럽게 질문해 봅시다. 이런 숫자들은 정말 의도된 것일까요? 아니면 우연일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측정값 자체의 문제입니다. 피라미드는 4,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침식되고 손상되었습니다. 외부 석회암 덮개는 대부분 벗겨졌고 꼭대기는 무너졌으며 모서리는 깎였습니다. 원래 정확히 어떤 치수였는지 완벽하게 복원하기는 어렵습니다. 연구자마다 조금씩 다른 값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몇 센티미터, 때로는 몇 미터의 차이가 계산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둘째, 인간의 패턴 인식 본능입니다. 우리는 숫자들 속에서 의미를 찾고 싶어 합니다. 별자리를 만들어내듯이
구름에서 얼굴을 보듯이 우리는 무작위 속에서도 질서를 찾아내려 합니다. 때로는 우연의 일치를 깊은 의도로 해석하고 싶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충분히 많은 숫자를 가지고 놀면 언젠가는 의미 있어 보이는 조합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셋째, 허용 오차의 문제입니다. 정확히 파이가 아니라 파이에 가까운 값, 정확히 황금비가 아니라 황금비에 가까운 값, 이 근사치를 우리가 원하는 숫자로 읽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몇 퍼센트의 오차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일까요? 주류 학계의 태도는 이렇습니다. 피라미드가 매우 정밀한 건축물이라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뛰어난 기하학적 지식과 실용적 측량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고도의 수학적, 지구 과학적 지식을 의도적으로 암호화했다는 주장에는 신중합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집트 장인들은 단순히 보기 좋고 안정적인 비율을 찾았을 뿐이고 그 비율이 우연히도 파이나 황금비와 가까웠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들은 추상적인 수학이 아니라 경험과 직관으로 일했을 수 있습니다. 이 각도가 안정적이다. 이 비율이 균형 잡혀 보인다. 그런 실용적 판단들이 쌓여서 우연히 아름다운 수학적 관계를 만들어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가능성도 열어 둘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들이 우주의 질서를, 지구의 크기를, 조화의 비율을 돌 속에 조용히 숨겨 놓았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들의 지식이 단지 실용적인 것을 넘어서 철학적이고 우주론적인 차원까지 닿아 있었다면요? 이것은 우연과 의도 사이의 조용한 사색입니다. 확실한 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애매함 자체가 이 건축물을 더욱 매혹적으로 만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숫자들을 천천히 나열해 봅시다. 1, 4, 3, 2, 3, 0. 파이 3.14259, 황금비 1.618, 지구 반지름 6371km. 이 숫자들이 어느 순간 자장가처럼 느껴집니다. 리듬이 있습니다. 패턴이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패턴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숫자들이 마치 별자리처럼 연결되어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든 피라미드는 여전히 그곳에 서 있습니다. 숫자로 이루어진 돌, 비율로 쌓아 올린 침묵.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서 여전히 궁금해합니다. 이것이 우연일까, 의도일까? 그들은 알고 있었을까, 몰랐을까? 우리는 너무 많이 읽어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아직 충분히 보지 못한 걸까? 답은 돌 속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질문 자체가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초대합니다. 이제 우리는 아래로 내려갑니다. 피라미드 아래, 땅 밑 어둠 속으로. 좁은 계단이 천천히 깊어집니다. 공기가 서늘해지고 축축해집니다. 돌벽에 물방울이 맺혀 있습니다. 발소리가 작은 메아리로 돌아옵니다. 햇빛이 점점 멀어지고 손전등 불빛만이 앞을 비춥니다. 당신은 시간을 거슬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표면에서 한 걸음 내려갈 때마다 수백 년씩 과거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기자 고원은 표면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래에도 세계가 있습니다. 피라미드 내부에는 물론 방들과 통로들이 있습니다. 왕의 방, 여왕의 방, 대회랑 하강 통로. 하지만 그 외에도 고원 곳곳에는 다양한 지하 구조물들이 존재합니다. 무덤으로 쓰인 갱도들, 의뢰를 위한 지하방들, 연결 통로들. 어떤 것들은 잘 알려져 있고 어떤 것들은 최근에야 발견되었으며 어떤 것들은 아직 탐사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자주 언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시리스 샤프트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것은 수직으로 깊게 내려가는 구조물입니다.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가장 아래층에는 물이 고여 있습니다. 지하수가 스며들어 작은 못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물 한가운데 작은 섬처럼 돌로 된 플랫폼이 있고 그 위에 커다란 석재 상자가 놓여 있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배치된 것처럼 상징적으로 디자인된 것처럼 보입니다. 주류 고고학은 이곳을 오시리스 신과 관련된 상징적 공간으로 봅니다. 죽음과 부활의 신, 지하 세계의 지배자 오시리스. 그의 신화에 따르면 그는 동생 세트에게 살해당해 나일강에 던져졌고 아내 이시스가 그의 조각난 몸을 모아 부활시켰습니다. 물과 죽음과 재생이 얽힌 신화입니다. 이 샤프트는 그의 신화를 재현하는 재해 장소였거나 혹은 특정 인물의 상징적 무덤이었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물에 둘러싸인 석관은 오시리스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무대였을 것입니다. 사제들이 이곳에서 의식을 거행하고 죽은 자의 영혼이 오시리스처럼 부활하기를 기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중적 상상력은 더 나아갑니다. 지하 구조물들이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방들이 더 있을 것이라는 상상. 어딘가에 기록의 방이 있고 그곳에는 고대 문명의 지혜가 파피루스나 돌판에 보관되어 있을 것이라는 전설. 아틀란티스의 도서관 혹은 더 오래된 문명의 기술 문서들이 밀봉된 방 안에서 수천 년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전설은 어디서 왔을까요? 일부는 고대 문헌의 모호한 언급에서, 일부는 근대 오컬트 사상에서, 일부는 단순한 낭만적 상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세기 초 신비주의자들과 탐험가들은 피라미드 아래 숨겨진 방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틀란티스의 지혜가 피라미드 아래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 외계 문명의 기술이 보관되어 있다는 이야기들이 퍼져나갔습니다. 현대의 지표 탐사와 레이더 조사는 실제로 일부 빈 공간이나 자연 동공의 존재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2017년에는 우주선 뮤온을 이용한 조사로 대피라미드 내부에 알려지지 않은 큰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도서관이나 초고대 장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공간일 수도 있고 건축 과정에서 생긴 구조적 빈 공간일 수도 있으며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작은 방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발굴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피라미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이고 함부로 파헤칠 수 없습니다. 탐사 과정에서 구조물이 손상될 위험도 있습니다. 한번 깨진 돌은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고 무너진 공간은 다시 쌓을 수 없습니다. 몇천 년을 버텨온 것이라 해도 인간의 호기심이 너무 거칠게 다가가면 순식간에 부스러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지점에서 멈출 줄도 알아야 합니다. 알고 싶은 마음과 남겨두어야 한다는 책임감 사이에서 조용히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피라미드 아래의 비밀들은 아직도 반쯤만 열린 채로 남아있는지도 모릅니다. 빈 공간이 있다는 것까지만 알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알지 못하는 상태. 문이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문을 열지 않은 상태. 이 애매한 지점에서 우리의 상상력은 가장 풍부해지고 질문은 가장 부드럽게 자라납니다. 눈을 감고 그 빈 공간을 떠올려 봅니다. 차가운 돌로 둘러싸인 작은 방, 아무도 들어가 본 적 없는 곳, 먼지조차 사람의 기척을 모르는 곳,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공기와 그림자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오래전에 누군가 두었다가 시간이 지나 의미를 잃어버린 물건들이
잊힌 상자처럼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정말로 우리가 상상해 온 것 같은 지식의 조각들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들을 조용히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밤에 누워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면서요. 몸의 긴장을 한 번 더 느껴보세요. 어깨가 조금 내려가는 것을 느끼고 턱이 풀리는 것을 느끼고 이마의 근육이 서서히 이완되는 것을 느낍니다. 당신의 몸에는 오늘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생각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마치 피라미드에 층층이 쌓인 돌처럼 하루하루가 쌓여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밤에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지하의 방들과 잃어버린 이야기들을 떠올리는 것은 결국 과거만을 보기 위해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조금은 우리의 내부를 보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우리 안에서 오래전에 묻혀버렸는지, 어떤 기억이 모래 아래 깔려 있는지, 어떤 질문이 아직 문을 열지 못한 채 남아있는지. 생각해보면 피라미드와 우리는 닮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단순합니다. 삼각형의 외형, 반복되는 하루, 익숙한 표정과 말투. 하지만 그 안에는 알려진 방과 알려지지 않은 방이 있고 어두운 통로와 갑자기 탁 트이는 공간이 있습니다. 몇몇 기억은 이름이 붙어 있지만 어떤 기억들은 더 이상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저 느낌과 분위기, 냄새와 온도로만 남아 있습니다. 과거의 한 장면이 아니라 몸이 기억하는 어떤 감각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피라미드 아래의 기록의 방이 실제로 있든 없든 우리 각자 안에는 분명 작은 기록의 방이 있습니다. 아직 꺼내보지 않은 질문들, 끝까지 말해보지 못한 감정들, 언젠가 적어보겠다고 마음먹었다가 그냥 흘려보낸 이야기들이 그 안에 가만히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 방 앞까지 걸어가 봅니다. 꼭 문을 열지 않더라도 그저 그 문 앞에 잠시 앉아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천천히 우리가 걸어온 길을 되짚어 봅니다. 모래와 별빛 아래에서 시작해 스핑크스의 침식 무늬를 따라가고 두 개의 비석이 전하는 모호한 기억들을 듣고 숫자들 속에 숨어있는 우연과 의도의 그림자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지하로 내려갔다가 다른 대륙의 거석들을 둘러보고 아틀란티스와 외계인이라는 현대의 신화를 만났고 왕의 방의 공명 속에서 소리가 어떻게 공간을 움직이는지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한 번 더 같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피라미드는 누구의 작품일까 하는 질문, 정말로 이집트인들이 지은 것일까? 아니면 그들보다 훨씬 이전의 누군가가 남긴 것을 이어받았을까 하는 질문, 초고대 문명이 있었을까?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 걸까 하는 질문.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솔직하면서도 단순합니다. 지금까지의 증거들은 대부분 이집트인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고왕국 시대의 장인들이, 농부들이, 운반자들이, 사제들이, 이름을 남기지 못한 수많은 손들이 이 돌들을 움직였다는 것. 그 사실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동시에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들이 많다는 것. 침묵하고 있는 부분들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완전히 닫아버리기보다는 살짝 열린 채로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 역사는 언제나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증거와 연대와 유물과 문서로 이루어진 단단한 얼굴이고, 다른 하나는 빈칸과 추측과 상상과 침묵으로 이루어진 부드러운 얼굴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얼굴만을 진실이라고 부르기 쉽지만 사실 두 얼굴이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역사는 온전한 표정을 갖습니다. 단단함과 부드러움, 확신과 망설임, 아름과 모름이
동시에 존재할 때 우리는 과거를 더 인간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둘 사이를 천천히 오갔습니다. 한쪽에만 머물지 않고 증거의 땅을 밟았다가 상상의 물결 위를 떠다녔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어쩌면 이 여행의 목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질문과 함께 조용히 숨쉬는 법을 배우는 것, 명쾌한 결론이 아니라 모호함을 견디는 힘을 기르는 것, 이제 시선을 다시 기자 고원으로 돌려봅니다. 당신은 여전히 밤의 모래 위에 앉아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우리는 지하 깊은 곳에 있다가 먼 대륙을 떠돌다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자리에 조용히 누워 있었을 뿐입니다. 움직인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이 수천 년을 오가며 돌 위를 걸었고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물속의 방을 상상했습니다. 머리 위로는 여전히 별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 이집트인들이 보았던 별과 그보다 훨씬 오래전 사냥꾼과 농부들이 보았던 별과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별이 겹쳐집니다. 피라미드는 그 사이에서 묵묵히 서 있고 스핑크스는 여전히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왕들은 왔다가 사라졌지만 이 돌과 별과 모래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당신의 눈꺼풀은 조금 더 무거워졌을지도 모릅니다. 생각들은 조금 더 느리게 움직이고 본장들은 점점 더 부드럽게 끊어질 것입니다. 그 사이사이의 공백 속으로 모래바람과 밤 공기와 아주 먼 시대의 숨결이 스며듭니다. 당신은 과거의 한가운데 누워 있으면서도 동시에 오늘 하루의 끝자락에 누워 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천천히 닫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너무 힘을 주어 닫지 말고 살짝 닫힌 문처럼 언제든 다시 열 수 있을 만큼만 닫아 둡시다. 피라미드의 비밀도, 스핑크스의 기원도, 잃어버린 문명의 가능성도 모두 내일 이후의 시간에 남겨둡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일은 그 모든 질문을 잠시 놓아주는 것입니다. 호흡을 한 번 더 느껴보세요.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길을 따라 의식이 천천히 내려갑니다. 머리에서 목으로, 어깨에서 가슴으로, 배와 다리 끝까지 몸의 무게가 침대 위에 천천히 가라앉는 것을 느낍니다. 당신과 피라미드 사이에는 수천 년의 시간이 있지만 지금 이 고요함 속에서는 그 거리가 조금 줄어든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둘 다 밤을 견디는 존재들이니까요. 만약 이 긴 여행이 마음에 남았다면 이 채널을 마음속 어딘가에 조용히 북마크해 두어도 좋겠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 또 다른 역사 이야기가 듣고 싶어진 순간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요. 작은 구독과 응원은 이런 느리고 긴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돌처럼 당신과 나 사이의 이 작은 인연도 오래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정말로 오늘의 질문들을 모래 속에 묻어둡니다. 피라미드가 누구의 손에서 시작되었든, 그 돌들이 어떤 길을 걸어 여기까지 왔든,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쉼입니다. 모든 가설과 모든 논쟁을 잠시 내려놓고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는 밤으로 들어가 봅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숨을 한 번 더 고르고 몸을 맡기고 마음을 풀어줍니다. 당신이 잠든 동안에도 피라미드는 그 자리를 지킬 것이고 별들은 하늘을 건너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밤 우리는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좋은 밤입니다. 깊고 평온한 잠이 오늘 당신에게도 조용히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아직 완전히 잠들지 않았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잠은 밀어붙인다고 오는 손님이 아니라
조용히 기다릴 때 서서히 다가오는 손님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피라미드가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았듯이 깊은 잠도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돌이 한 겹 한 겹 쌓이듯 숨을 한 번 쉴 때마다, 생각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당신의 밤도 조금씩 더 단단하게, 더 고요하게 완성되어 갑니다. 당신의 오늘을 떠올려 봅니다. 누구에게는 그저 평범한 하루였을 것이고, 누구에게는 조금 고단한 하루였을 수도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생각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마음 어딘가가 여전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피라미드의 표면에도 작은 흠집과 금이 있지만, 멀리서 바라보면 여전히 하나의 완전한 형상으로 보이듯이, 오늘 하루의 미완성과 어긋남들도 멀리서 보면 그저 하나의 날, 하나의 장면일 뿐입니다. 지금 이 밤은 그 모든 장면 위에 살포시 덮이는 얇은 모래층 같습니다. 너무 무겁지 않게, 그러나 충분히 포근하게 오늘 하루의 소음과 빛을 덮어줍니다. 내일이면 다시 햇빛이 그 모래를 비추고 당신은 다시 그 위를 걸어가겠지만, 지금만큼은 걸음을 멈추고 이 조용한 덮임을 허락해도 좋습니다. 생각들이 여전히 움직이려 한다면 억지로 멈추게 하려 하지 말고, 그저 흐르도록 두었다가 모래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도록 지켜봐 주세요. 기자 고원의 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멀리 카이로의 불빛은 아직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지만, 이곳 모래 위에는 인간의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피라미드는 말하지 않고, 스핑크스는 눈동자조차 움직이지 않은 채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셀 수 없는 이야기와 기억, 질문과 대답이 섞여 응고된 침묵입니다. 마치 당신의 마음처럼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 안에는 그날의 모든 생각과 감정이 고요하게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그 마음을 피라미드의 내부라고 상상해 봅니다. 복잡한 통로와 방들이 있지만, 지금은 그 안의 등불을 하나씩 끄고 나오는 시간입니다. 중요한 이야기, 잊을까봐 두려운 기억들은 굳이 억지로 없애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닫힌 방 안에 잠시 보관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다시 열면 됩니다. 오늘 당장 해결해야 할 것처럼 느껴지던 문제들도 밤의 복도 끝에 조용히 내려놓고 올 수 있습니다. 문을 꼭 잠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일 다시 돌아와도 되고, 아니면 자연스레 잊혀져도 됩니다. 당신의 몸에도 작은 방들이 있습니다. 발가락 하나하나, 종아리, 무릎과 허벅지, 골반과 허리, 가슴과 어깨, 팔과 손, 목과 얼굴. 지금부터는 그 방들을 하나씩 돌아보는 것처럼 천천히 신경을 가져가 보세요. 발끝이 얼마나 조용히 놓여 있는지, 종아리가 침대에 닿는 감촉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허리가 조금 더 바닥 쪽으로 가라앉는 느낌이 어떤지, 마치 피라미드 속 깊은 방에 천천히 모래가 쌓이듯 힘이 빠져나가는 지점을 하나씩 느껴봅니다. 혹시 여전히 머릿속이 복잡하다면 그 생각들을 작은 모래 알갱이들로 떠올려 보아도 좋습니다. 각각의 생각이 하나의 알갱이입니다. 해야 할 일, 후회되는 말, 미처 정리하지 못한 감정,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까지, 그 모든 알갱이들을 손으로 꽉 쥐고 있던 것을 천천히 펼쳐놓는 상상을 해봅니다. 손을 펴면 그 알갱이들은 사방으로 흩어지는 대신 피라미드의 기단부처럼 천천히 평평하게 쌓입니다. 무언가를 지탱하는 바닥이 되어줄 뿐, 더 이상 당신의 손을 무겁게 잡아당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밤에 피라미드 이야기를 함께 나눈 이유는 단지 미스터리를 캐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대한 돌 위에 서 있는 우리의 작고 연약한 마음을 조금 위로해 주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릅니다. 수천 년 동안 비와 바람, 전쟁과 왕조의 교체를 견디며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저 돌들을 떠올리면 오늘 하루의 작은 실수와 불안들이 아주 조금은 멀어져 보입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돌도 사실은 알갱이 하나하나가 모여 이루어진 것처럼 당신을 괴롭히던 것들도 별개의 작은 조각들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휴식의 시간을 허락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괜찮은 척해야 한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자신을 밀어붙이던 손을 잠시 내려놓고 이렇게 조용한 서사와 함께 있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누구도 보지 않는 밤, 아무도 평가하지 않는 이 시간에 당신은 자신에게 조금 더 친절해져도 괜찮습니다. 이 채널은 그런 밤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역사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너무 날카롭지 않은 이야기를 듣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미스터리를 좋아하지만 음모론에 빠지고 싶지는 않은 사람들을 위해, 잠들기 전 마지막 순간까지도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놓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조용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언젠가 또 다른 문명, 또 다른 전쟁, 또 다른 신화의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구독과 작은 응원은 이런 느린 서사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이지 않는 손과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앞으로의 이야기들이 아니라 바로 이 밤의 끝으로 시선을 돌려봅니다. 창문 너머로 새벽이 오고 있을지도 모르고 아직 한참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잠을 준비하고 있고 마음도 조금씩 속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문장 사이의 간격이 점점 길어지고 단어들이 하나의 흐릿한 물결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굳이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가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 잠시 후에 이 음성이 멈추더라도 그 이후의 침묵도 이 이야기의 연장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피라미드에 비어있는 방처럼 장식이 없고 소리가 없고 빛이 거의 없는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의 뇌와 몸은 가장 깊은 회복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은 어쩌면 당신의 첫 번째 꿈이 이어서 써내려갈지도 모릅니다. 그 꿈 속에서 피라미드가 다시 나타날 수도 있고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든 그곳에서는 당신이 굳이 정답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부드럽게 마음속으로 인사해 봅니다. 오늘 하루를 버틴 나 자신에게,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내게, 그리고 보이지 않는 먼 시간과 공간 속에서 돌을 쌓아 올린 사람들에게, 그 모든 존재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건네봅니다. 그 인사가 공기 속으로 흩어지는 동안 당신의 의식도 조금씩 퇴색하고 단어들은 모래알처럼 흩어져 결국 고요한 바닥을 이룹니다.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잘 자야 한다는 부담도 내려놓아도 됩니다. 피라미드처럼 그저 존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자리에 조용히 놓여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의 밤이 이 고요한 돌과 별빛의 이야기처럼 길고 깊게 이어지기를 바라며 이젠 정말로 입을 다물고 당신을 잠속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느리게 파도가 모래를 적시고 물러나듯이 의식이 서서히 멀어지는 것을 허락해 주세요. 편안한 밤입니다. 오늘 당신이 이 자리까지 도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이제 안녕이라는 말 대신 그저 조용히 당신의 잠을 지켜보겠습니다.